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6월 9일 수요일이고요. 연예가 소식 준비되어 있는데 그 전에 어제 있었던 뉴스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LH 사태로 불붙은 부동산 민심 분노가 민주당을 강타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부동산 투기가 의심된다며 민주당 의원 12명의 명단을 당에 넘기며 그 실명을 공개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투기를 한 의혹이 있는 의원 4명,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투기에 이용한 의혹이 있는 의원 3명,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의원 5명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10명은 탈당 권유, 2명은 출당 조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받고 무혐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복당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옵티머스 사태 검찰 구형이 있었는데요.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대표에게 검찰이 무기징역과 함께 벌금 4조 578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자신들의 사기 범행을 은폐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호도한 바 있으며 김 대표 등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 공사 매출 채권에 투자하겠다고 한 뒤에 피해자 2,900여 명으로부터 약 1조 2천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올해 초 가격이 급등해 금대파로 불리던 대파의 가격, 이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하죠. 하지만 조류 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지난해 말부터 폭등한 달걀 가격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달걀 한 판의 가격 7,521원으로 1년 전 가격의 5,175원에 비해 45%나 상승했고요. 한 달 전보다 2.5% 올라 이 폭등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1월 말 정부가 달걀 수입을 시작한 뒤 물량을 늘렸고 무관세 조치도 연장했지만 가격 안정의 효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달걀 가격 상승세가 몇 달째 끝이 보이지 않다 보니 이 서민들의 시름만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입니다. 6월 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54명으로 이틀째 400명대로 나타났고요.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4만 5,090여 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을 보면 8일 0시 기준 백신 총 1차 누적 접종자는 845만 5,700여 명이 집계가 됐고요. 2차 접종자는 총 229만 9,800여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올 여름 들어 가장 더운 날입니다. 제법 더웠던 어제와 비교했을 때도 기온이 더 올라서 날이 더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산간과 전북 북동부 지역은 오후 한때 소나기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5도에서 20도, 한낮 최고 기온 23도에서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 볕이 매우 강하니까요.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챙겨 바르시기 바랍니다. 네, 6월 9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주 저희가 개편을 하면서 30분 일찍 7시 30분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오늘 연예가 소식 준비되어 있는데 30분 당겨진 만큼 더 발빠르게 연예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갖다 맞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자, 오늘도 이 발빠르게 연예계 소식 전해주실 세 분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연예계의 팩트 사냥꾼 홍정선입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연예계 차마 말이 나오지 않네요. 특정 여신, 네, 조금 부은 여신 최정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편을 맞춰서 분위기 확 바꿔봤습니다. 발빠른 연애 소식 딜리버리 서비스. 네, 수위를 달리는 남자 수달남 김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인사부터 확 달라졌네. 그러니까요. 예. 자, 연예가 소식 먼저 키워드로 알아봅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아이유, 영앤리치 대열의 합류입니다. 영앤리치 젊은 부자죠. 부럽습니다. 네. 가수로 또 배우로 열심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만능 엔터테이너 아이유 씨가 새 집을 장만했다는 소식입니다. 아, 요즘 SNS상에서도 굉장히 핫한 이야기고요. 네. 저도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 집의 가격이 정말 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정말 입이 떡 벌어져서 다물어지지 않고 너무너무 부럽다. 정말 찐이다, 이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네. 아이유 씨가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 청담동에 위치한 초고가 아파트입니다. 분양가만 네. 무려 분양가만 130억. 와, 130억. 저 건물 전체가가 아닌 거죠? 네. 한 집. 한 칸. 네. 한 집. 예.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장동건 고소영 씨 부부가 거주하는 아파트 이게 163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이렇게 알려졌는데 네. 거의 뭐 그 수준의 아파트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사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끝이 아닌데요. 정말 더 놀라운 소식은 아이유 씨가 네. 이 집의 분양금을 모두 전액 현금으로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30억의 현금을 낸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요즘 집 살 때 그 대출 네. 안 되잖아요. 네. 얼마 이상은. 그래서 현금을 내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이유 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갈 이 아파트 자체가 위치가 청담동에 있어요. 근데 청담동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를 하실 텐데 이 행정구역이 청담동이기 때문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 대출이 더더욱 불가하다고 합니다. 앞서서 아이유 씨는 이 아파트를 분양받기에 앞서서 이 강남구청에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는다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요. 강남구청이 검토 후에 아이유 씨에게 토지 거래를 허가해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대출이 안 되니까 네네. 130억 현찰로 빵! 예. 예. 부럽네요. 이 아파트는 또 뭐 유명 건축가가 설계 참여해서 네네. 더 유명하고 뭐 이렇다면서요. 맞습니다. 건축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네. 프리츠커상을 일찌감치 1996년에 받은 라파엘 모네오라는 건축가인데요. 스페인 출신의 건축가죠. 네. 뭐 영국의 왕리 건축가협회에서도 골드메달도 받은 바가 있고 이분이 87세예요. 그런데 이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아시아계에서는 처음으로 아시아의 첫 번째 건물을 짓는데 건축을 하는데 디자인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 아이유 씨가 살게 될 럭셔리 아파트입니다. 네. 이분이 선이 굵고 이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이 어떤 디자인을 하는 걸로 유명해요. 과연 한강과 어떤 어우러짐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네, 이 아파트 총 몇 세대인가요? 네, 라파엘 모네오가 설계에 참여한 이 아파트 총 29세대고요. 그중에 74평형 단층형이 22세대, 그리고 83평형 복층형이 4세대, 그리고 104평형, 굉장히 크죠. 104평형 스카이 펜트하우스가 2세대, 마지막 353평 네. 슈퍼 펜트하우스가 한 세대라고 합니다. 와. 원래 저 펜트하우스. 제곱미터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냥 이해 편의를 그렇죠, 돕기 그렇죠. 위해서 네. 평수로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네네. 규모 종류가 이제 4종류예요, 그죠? 네. 4종류. 아이유 씨가 사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몇 평짜리요? 네, 74평, 아. 243제곱미터인데 아니 요 4개의 종류 중에 제일 작아요. 이걸 그러면 어떻게 추산을 했냐? 130억을 냈어? 가격을 보니까 네. 그중엔 제일 작은 거라고 하는데 에휴 소박하네라고 할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24평형 아파트
3개를 합한 것만큼 넓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대체 어떤 아파트인지 그 내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세대별로 개별 테라스가 있다고 하니까요. 개별 정원을 가질 수 있고 개별로 휴식하는 공간도 가질 수 있고 특히 일반 테라스와 좀 다릅니다. 강화 유리가 되어 있고 내부 조경이 되어 있고 또 라탄 가구를 꾸미는 등 해외 고급 부촌 있잖아요. 네. 거기서 볼 수 있는 그런 자재를 쓰고 또 디자인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요즘에 연예인들 집 얘기하거나 아파트 연예인들 사는 곳 얘기할 때 청담동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네. 왜들 그곳에 그렇게 합니까? 네, 연예계에는요, 이 부동산 트렌드를 알고 싶으면 연예인들이 집을 어디에 사는지를 봐라, 건물을 어디 사는지를 봐라라는 이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한 부동산 전문가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성수동에 건물을 사고 한남동에 집을 사는 게 이 연예계의 약간 유행 같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강북도 가기 쉽고 강남도 가기 쉽기 때문에 이곳에 이제 좀 투자용 목적으로 사는 게 유행이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흔히 말하는 부자 동네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청담동으로 가는 이유, 일단 이 도산대로 일대가 주거의 종착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일단 상위 1%들의 부동산 운영 법칙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고소득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 노출이 정말 극도로 꺼리잖아요. 일단 파파라치에 잡히는 것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에게 핸드폰으로 잡히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 상황인데 일단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이 소규모 뭐 나홀로 단독 빌라라던가 아파트라던가 개인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을 굉장히 선호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걸 꼭 집으로 쓰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세컨하우스로 그러니까 본가는 따로 있고 가끔 가서 내가 뭐 친구들이랑 지낼 수도 있고 혹은 소속사 사람들을 모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놔두면 결국은 오르지 않습니까? 아유, 그럼요. 청담동에 놔두면 오르는 경우가 많아서 시세 차익을 얻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청담동에 집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많은 네. 분들이 얘기 들으면서 이건 현실 세계의 얘기인가 또 하게 될 것 네. 같고 또 하나는 이렇게 IOC가 어디 삽니다 하면서 그 동네 또는 그 해당 아파트가 홍보가 아주 팍 되는 그렇죠. 네. 도 있는 것 같고 네. 말이죠. 왜냐면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부럽다라는 생각하면서 찾아보기도 하고요. 맞아요. 또 IOC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버는 만큼 정말 꾸준히 선행을 하는 스타로도 유명하잖아요. 모범적인 영앤 리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는요. 왜 전지현만 갖고 그래? 입니다. 최근 연예계에는 한 매체에서 몰고 온 어떤 의혹들이 거친 바람을 몰고 오면서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했는데요. 이번엔 난데없이 별거설, 이혼설에 시달리고 있는 배우 전지현 씨 소식입니다. 전지현 씨는 결혼 이후에 불화설 이런 거 없었는데 네. 바로 이혼설 나오니까 이게 오. 사실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전지현 씨. 사실 지금 2012년에 결혼해서 결혼 만 9년이 됐고, 네. 이 2010년에 만났던 이 초등학교 동창 동갑내기랑 2년 만에 결혼해가지고 화제 모았었어요. 그러던, 알콩달콩 잘 사나 보다 했는데, 한 인터넷 방송이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지난해 12월에 그의 남편이 난 전지현 남편 하기 싫어 하면서 가출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여전히 봉합되지 않았는데 전지현 씨가 워낙에 수십 개의 광고를 찍다 보니까 이 위약금 무서워서 전지현 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인터넷 방송의 발언입니다. 네, 이 루머에 대해서, 이 발언에 대해서 전지현 씨 측의 입장은 어땠나요? 네, 일단 전지현 씨가 본인이 직접 입을 열기보다는 소속사를 통해서 입장을 전했는데요. 이 소속사에서는 절대 사실 무근이다라고 하면서 선을 딱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기사 및 댓글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허위 사실이 계속해서 유포될 경우에는 아주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전지현 씨 남편하고 시어머니도 SNS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반박에 나섰다 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그렇죠. 사실 굉장히 화가 많이 날 수 있는 상황인데 전지현 씨의 남편이 굉장히 재치 있게 상황을 넘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이 같은 보도 이후에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통해서 입장을 밝힌 건데 지금 나오고 있죠. 이 만화 슬램덩크 속의 정대만의 대사가 농구가 하고 싶어요라는 대사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패러디해서 전지현
남편 하고 싶어요라는 한마디로 이 이혼설을 일축을 했는데요. 사실 근래 나온 입장문 중에 이것만큼 이렇게 재치 있는 한 방이 있을까 싶더라고요. 네. 그 어떤 기자회견이나 입장문보다 더 강력한 인상을 주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니 이 집에 좀 유머가 있는 집안인 것 같아요. 이 전지현 씨의 시어머니, 이 남편 최준혁 씨의 어머니도 이런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바로 이 이혼설이 터진 날 정말 오늘은 너무 화가 나서 자제력을 잃고 빵을 먹을 뻔했지만 잘 참았다. 말하자면 이 아들네를 둘러싼 루머에 대해서 애둘러서 불쾌감을 표현한 겁니다. 네. 전지현 씨 부부 이혼 소식 여기에 또 덧붙여서 큰아들 뭐 입학 소식이 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지현 씨 첫째 아들이요. 송도에 위치한 한 명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전지현 씨 부부의 6살 난 이 아들이 입학한 국제학교가 있어요. 근데 이 국제학교가 2010년 9월에 개교한 이 미국 와스크 인정 교육기관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미국 학력 인증이 가능한 학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유아원생 자격으로 입학을 하더라도 고등학교 과정까지 마칠 수 있는 것이 이 학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듣기만 해도 경쟁률이 엄청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에서 다니는데 미국 학교 인증이 나오니까 경쟁률 엄청 나겠죠. 근데 원래 이런 국제학교는 해외 체류자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의 자녀들이. 그런데 이 학교는 특별히 정원의 40%에 한해서 이 해외 체류 그런 조건 없이 입학을 받아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면접이라든가 서류 이게 굉장히 또 엄격하겠죠. 더 그러다 보니까 또 서로 들어가려고 매년 경쟁률이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뭐 유수의 재벌가 자녀들도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유수의 재벌가 자녀 또 유명한 연예인 자녀들이 다니고 있어서 더 유명해진 그런 학교이기도 하지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연예 키워드 한번 알아볼까요? 네, 공개 열애가 독이 된 한예슬입니다. 한예슬 씨가 지난달 13일에 10살 어린 연하의 남자친구와 열애설을 인정하면서 공개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일부 매체에서 한예슬 씨의 이 남자친구가 과거에 화류계의 접대부로 일을 했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구설에 올랐습니다. 네, 보통 이런 루머에 휩쓸리게 되면 침묵하기 마련인데 한예슬 씨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나섰죠. 네, 사실 이 루머가 처음 발생했었을 때 한예슬 씨가 자신의 이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사실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내가 열심히 연예계 생활을 해왔는데 망가진 내 이미지는 누가 책임지죠? 라는 뉘앙스로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고 처음에는 얘기를 했어요. 부인을 한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인정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서요. 먼저 지금 제가 행복하게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에 관한 소문들부터 얘기를 해드리겠다라면서 팬들한테 말을 건 건데요. 이 친구의 예전 직업은 연극 배우였고 녹음 반주 노래방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었던 친구다. 그런데 이 남자친구와 녹음 반주 노래방에서 만난 것은 사실인데 이 친구랑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한 것은 그 남자친구가 이 노래방에서 일을 그만둔 후 그러니까 지난해 9월 이후다라고 못을 박으면서요. 한예슬 씨스럽게 아주 정면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예슬 씨의 대응을 놓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렇게 뭐 양쪽으로 나뉘어 있어요? 그렇죠. 뭐 일단은 이 한예슬 씨의 공개 열애를 응원하는 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쪽에서는 본인들이 아니라는데 왜 그러냐. 당당한 모습이 보기 좋다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고요.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한예슬 씨가 말한 술집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했고 또 남성 접객원의 불법 유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라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에 민원을 넣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최근 한예슬 씨는 남자친구와 관련된 이런 루머, 소문들에 관해서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풀어보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 이후에도 SNS 통해서 계속해서 여유로운 일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의혹들이 좀 하루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네. 인생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무슨 그 예기치 않은 그 심각한 병이 찾아오게 되는 거.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제 성격상 일단 검색을 엄청 해볼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먹어야 되지, 어느 병원 가야 되지, 네. 하루 종일 검색을 할 것 같아요. 네. 좌절이 상당하겠죠. 저도 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그런 일이 덜컥 온다 생각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원래 그- 모든 네. 고통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나 말고 딴 사람도 같이 겪고 할 때는 조금 덜 힘든데 왜 나만? 그렇죠. 이러면 이게 더 힘든 거거든요. 억울할 수도 있고. 맞아요. 저도 갑자기 종합검진을 했는데 후종인대 골화증이라는 증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검색을 엄청 하게 되고 여기저기 막 물어보게 되고 맞아. 막 너무 무섭더라고요. 네. 근데 뭐 그렇게 뭐 희소병이긴 하지만 그렇게 무서워하진 않는다는 얘기 듣고 조금 마음 편해지는데 검색 엄청 합니다. 이제 밤새도록. 그러니까요. 이게 결혼한 사람하고 결혼 안 한 사람하고 다르다고요. 네. 이게 저 같은 맞아요. 경우는 이제 처자식 걱정이 팍 나요. 그렇죠. 먼저 떠오르는 얼굴들이 팍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걱정들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건데 이처럼 연예계에도요. 대표적으로 심각한 병에 걸리면서 대중들 걱정을 시킨 스타들도 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병을 앓는 스타하면 머릿속에 딱 스치는 스타가 한 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완치됐다는 또 반가운 소식이 들리기도 했어요. 이은하 씨죠. 이은하 네. 씨가 이 쿠싱 증후군 극복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뭐냐면은 2017년에 사실 이제 그 전부터 이 척추분리증으로 사실은 이제 이거를 진통제 사실은 제대로 치료 안 하고 스테로이드로 면하다가 그게 이제 누적이 되면서 쿠싱 증후군에 걸렸던 거고 왜 안 보이지 하고 오랜만에 모습을 보였는데 온몸이 퉁퉁 부어 있어요. 예. 특히 얼굴에서 목이 퉁퉁 부어 있었죠. 이게 그냥 살이 찐 게 아니라 이게 쿠싱 증후군이라는 희소병이었는데 최근에 이거를 부단한 노력을 한 20kg 빼서 장예인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다 낫다 이런 소식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은하 씨가 올해가 48년 차 가수고 그동안 히트곡 엄청 많았죠. 그렇죠. 그리고 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가수로 꾸준히 활동을 했는데 글쎄 이 병이 왜 걸렸고 어떻게 알게 된 거고 그럴까요? 네, 일단 이은하 씨 같은 경우에는요, 공연을 앞두고 허리가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부여잡고 쓰러져서 결국 응급실에 가게 됐는데 이 상태를 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은하 씨 지금 당장 하루빨리 허리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은하 씨가 이때 허리 수술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급한데도. 이은하 씨가 집안의 가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리 수술을 하지 못했는데 일단 허리 수술을 하면 6개월 동안 정말 꼼짝없이 집에서 혹은 병실에서 누워있거나 재활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노래를 부르려면 허리 힘도 써야 되고 배 힘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일단 뒤로 미루자라고 했었대요. 그래서 일단 일을 쉬지 않고 활동을 계속했는데 문제는 이거였어요. 임시방편으로 스테로이드를 계속해서 맞았었는데 이게 누적이 되면서 결국 쿠싱 증후군으로 발전이 됐다고 합니다. 이은하 씨가 알았던 쿠싱 증후군 지금 들어도 굉장히 생소해요. 네. 이게 어떤 병입니까? 네, 이 쿠싱 증후군요, 신장 옆에 부신이라는 내분비 조직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 코르티솔이 과하게 분비되는 증상입니다. 사실 이 코르티솔은 스트레스로서 오는 이 불안정을 완화시키고 또 이 면역력을 좀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 고혈압이라든지 어떤 몸을 해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이은하 씨는 이 쿠싱 증후군을 앓고 나서 1년 만에 몸무게가 무려 94kg까지 증가했다고 해요. 이거 역시도 그냥 쿠싱 증후군의 어떻게 보면 증상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그렇죠. 이 쿠싱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살이 찌는 건데 비만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비만과 달리 특정 부위에 살이 찝니다. 얼굴이라든지 목, 허리 같은 데 이제 집중적으로 살이 찌는데요. 이은하 씨 좀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굴 부위가 좀 많이 이렇게 동그랗게 됐었잖아요. 이렇게 얼굴은 동그랗고 팔다리는 가늘어지는 증상들이 이 바로 쿠싱 증후군의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이제 건강이 어느 정도 호전된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에 의존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2019년부터 몸에서 거의 이제 이 약이 빠져나간 거예요. 네. 그리고 지난해부터는 운동 열심히 하고 식단 관리하고 처방받은 약 먹고 하면서 한때 뭐 이 300, 400까지 올라갔던 이 혈당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하면서 1년 만에 몸무게를 20kg을 빼서 74kg까지 갔어요. 그래서 정말 나 이제 쿠싱 증후군 극복했어 이렇게 알렸는데 제가 최근에 통화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유방암 수술을 하셨더라고요. 아. 근데 너무 다행히 또 1.5기고 얼마나 씩씩하신지 최근에 복면 쓰고 나온 예능에서 노래를 하셨는데 그게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 시작한 그 즈음에 그렇게 그래요? 굉장한 노래를 하신 거예요. 지금 굉장히 건강하게 또 더 건강을 만들어가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네, 당당하고 또 건강한 모습 앞으로도 쭉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요. 이은하 씨처럼 희소병을 앓고 있지만 당당하게 그 병을 이겨낸 스타들에 관한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남모르게 희소병을 앓는 스타들입니다. 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대중 앞에 서는 스타들도 피해갈 수 없죠.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병이라든지 사고 피해갈 수 없습니다. 어떤 스타들의 얘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누굽니까? 자, 좌절하지 않고 희소병이지만 좌절할 수 있거든요. 좌절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 병과 싸우고 있는 스타들 6분의 스타들의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남모르게 희소병 앓는 스타들 첫 번째 스타의 이야기 김수현 씨가 준비하셨죠. 네, 제가 첫 번째 스타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제가 이 스타들의 어떤 병을 말씀을 드리면 어떤 병일지 조금 생각을 좀 해보시고 또 어떤 스타일일지 추측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스타의 이야기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증상 겪고? 첫 번째 증상은요. 자, 바로 잦은 눈 깜빡임 그리고 눈꺼풀 경련입니다. 그리고 글씨를 몇 줄 쓴 이후에 필체가 조금 이제 필적이 조금 흐트러지는 증상을 보이고요. 또 말을 할 때 목이 조이는 듯한 느낌도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특히 피곤할 때 목이 자꾸 한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거나 당겨지는 그런 현상을 느끼는 희소병이라고 합니다. 목이 이렇게 돌아가는, 한쪽으로 돌아가는,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아티스트 중에 이 병을 겪었던, 이런 증상을 겪었던 스타가 있긴 있거든요. 네네. 제가 알 것 같은데. 누구 생각나시는 분? 이 희소병 자체가요,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좀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네. 근육 긴장 이상증 앓고 있는 가수 장재인 씨? 맞나요? 장재인 씨 조금 앞서갔어요. 반은 맞고 그래요? 반은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스타의 정체 지금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등이 굽은 사진이 온라인에 쭉 퍼지면서 많은 분들의 걱정을 받았던 바로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씨입니다. 네. 맞아요. 예. 아니 사실 그 이제 증상을 보니까 네. 눈을 자주 깜빡이고요. 그리고 눈 끝에 왜 이렇게 경련 있잖아요. 눈꺼풀 네. 경련. 그리고 이렇게 피곤하면 뭔가 이렇게 목이 한쪽으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해요. 네. 이 증상이 있다는 걸 들으면서 아니 이거 우리도 피곤하면 좀 겪어본 거 아닌가? 이 증상으로 어떻게 희소병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 해서 더 충격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봉주 씨 모습 사진으로 봤는데 그동안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네. 깜짝 놀랐어요. 희소병을 앓고 계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봉주 씨 하면은 계속해서 마라톤을 하시고, 네. 뭐 마라톤 안 할 때도 평상시에도 많이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등이 굽고 아픈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 했는데요. 1년 동안 어떤 그 정확한 원인 알 수 없이 이 허리의 통증 그리고 경련 증상을 느껴서 많은 유명한 의사들을 만나서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치료와 재활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던 와중에 근육 긴장 이상증이라는 희소 질환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병명을 확실히 안 거잖아요. 네. 그만큼 이게 정확한 진단이 나오기 어려운 희소병이라는 거죠. 그렇죠. 워낙 증상이 다양하고 어떻게 보면 처음엔 경미해서 이게 근육 긴장 이상증 전문의가 아니면은 그냥 의사들도 이게 뭐지 잘 모를 수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MRI 찍고 뭐 CT 찍고 X선 찍고 혈액 검사해도 이게 정상 소견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척추 질환인가 뭐 관절염인가 뇌성마비인가 중풍인가 심리 요인 질환인가 이런 오진을 낳게 되는 그런 희소병이라고 합니다. 네. 근육 긴장 이상증.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병입니까? 네, 이게 쉽게 얘기하면 뇌신경에서 근육으로 이렇게 움직여라 저렇게 움직여라 이렇게 신호를 줘서 이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건데 이 명령 체계에 약간 문제가 생긴 그런 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근육이 이완되기도 하고 뭐 수축되기도 하고 굉장히 좀 긴장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육을 내 힘으로 쓸 수 없는 질환이다라고 해서 희소 질환이라고 합니다.
네, 이봉주 씨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그런 병이라는 건데요. 정확한 원인이 밝혀졌나요? 사실 이 부분이 더 안타까운데요. 이봉주 씨의 이 병이 생긴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고 해요. 수술을 그래서 해야 할지 말아야 하는 건지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본인도 이 수술을 어떻게 할까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이봉주 씨가 한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몸으로 평생 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때로는 좌절할 때도 많았다라면서 솔직하게 자신의 신경을 토로한 건데요. 그간의 마음고생을 털어놓는 모습을 보고 저도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이봉주 씨는 평생 마라토너로 살아온 분이고 네. 그래서 건강은 정말 자신했던 분일 텐데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까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아내분이 네. 왜 우리 남편한테 이런 남친병이지 너무너무 당연히 안타깝고 속상했고 또 이 아내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가슴 아파한 이가 있었으니 이봉주 씨 어머니입니다. 네. 어머니 보기에 자식이 먼저 허리가 굽어서 지팡이를 짚고 걸어요. 정말 마음에 피눈물이 나실 텐데 그래도 또 어머니는 강합니다. 힘을 내서 아들을 독려하는 거죠. 괜찮아 봉주야. 금세 나을 거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봉주 씨에 대한 걱정 또 응원을 보내고 있는데요. 현재 건강 상태는 좀 어떤가요? 네, 이봉주 씨가 한 방송에 출연해서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왜냐하면 통증이 없어서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거는 상관이 없다라고 안심을 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정신력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굳은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글쎄요, 마라토너로서도 굉장히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줬었는데 네. 이렇게 병마와 싸우는 와중에서도 오히려 시청자들 그리고 팬들을 응원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네, 구미 마라토너 이봉주 씨에 대한 그 도움의 손길, 응원 이런 게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죠. 원인 불명의 이 불치병, 희소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 천안시 체육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금 활동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모금 활동에 천안 시민, 체육인, 공무원, 기업인 각계각층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봉주 씨는 국민 마라톤 영웅이잖아요. 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또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선. 자, 남모르게 희소병을 앓는 스타들 두 번째 스타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은요, 작은 소리에도 신경계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병인데요. 증상은요, 발작 또는 이명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근데 그게 큰 소리가 아니라 작은 소리에도 발작이 있거나 이명이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증상들도 있습니다. 바로 안구 내에 출혈이 발생하는 희소 질환이라고 합니다. 네. 뭐죠? 안군의 출혈? 글쎄 이게 뭐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소리에 예민하다. 어. 네, 그렇죠, 그렇죠. 거 보면 네. 직업으로 보면 가수 쪽 아닌가? 네. 소리에 예민하다. 그렇죠. 네. 맞을 것 오늘 같기도 하고. 재용 MC님 거의 뭐 궁예 수준으로 욕심술이 지금 쫙쫙 들어간 맞나 것 보다. 같은데 재용 MC님의 이야기가 맞는지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심금을 울리는 목소리를 가진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심수봉 씨 가수 맞습니다. 그래요. 심수봉 씨가 희소병을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심수봉 씨가 앓고 있는 이 병은요, 어떠한 소리도 들어서는 안 되는 병이라고 합니다. 50만 명 중에 한 명꼴로 정말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희소병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바로 이름이 뇌신경 인플레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작은 소리에도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뇌신경 인플레 이것도 굉장히 낯선 네. 병명인데 네. 이거 네. 언제부터 아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이 심수봉 씨가 유독 마른 체구에 네. 그리고 두통이 심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이 어린아이가 심했으면 이제 10대에 병원을 찾게 되는데 여기서 의사 선생님이 정말 청천날벼락 같은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라디오 소리, 사람 간 대화 소리도 듣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니 세상에 사는데 그걸 어떻게 듣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다 보니까 16 어린 나이에 저 인천 바깥에 보면 섬들 있잖아요. 거기 대무이도 소무이도 이런 데로 요양을 떠났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어린 나이에 섬으로 요양까지 갔다는 거고요. 그곳에서 얼마나 지내셨나요? 거기에 또 다행히 이제 신혼부부가 이제 그 섬에 살고 있어서 그 집에 머무르면서 그냥 이렇게 파도 소리 듣고 이러면서 수개월을 자연과 함께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소리 때문에 실명 위기까지 올 뻔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충혈 이런 실핏줄 네. 터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 안구 눈알 내에 출혈이 있는 거예요. 어. 이걸로 인해서 왼쪽 눈에 실명이 올 뻔했다. 예. 아유, 얼마나 큰 소리였으면 그랬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누군가한테 폭언을 들었다. 음. 아니 지금 사람과 대화 소리, 라디오 소리도 들으면 안 돼. 폭언을 듣다 보니까 이 안군에 출혈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굉장히 정말 왼쪽 눈에 완전히 실명이 될 뻔했는데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러죠? 모르핀이죠, 모르핀. 예. 마취제 이런 걸 맞아도 아플 만큼의 그런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다행히 이 심수봉 씨 신기한 것 같아요. 그 회복이 되었다고 하네요. 네. 네. 말로 사람을 죽인다 뭐 이러는데 심수봉 씨가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됐네요. 네, 심수봉 씨 역시 훗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소리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걸 느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심수봉 씨가 겪은 희소병이 그 소리를 듣지 않아야 하는 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직업이 가수는 늘 소리와 함께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딜레마죠. 그래서 더더욱 치명적인 병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심수봉 씨는 굉장히 좀 성격이 긍정적으로 이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노래하는 나에게 장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병을 어떻게든 극복을 해보자라는 의지로 발동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극복이 됐나요?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네, 일단 이 병이요. 16살에 이 병을 고치러 들어간 섬에서 정말 극적으로 치료에 성공을 했고 또 심수봉 씨의 소속사 측은 뇌신경 인플레라는 병이 아프거나 하는 병이 다행히 아니래요. 통증 있는 병은 아니어서 조금 좀 희소할 뿐이고 또 주기적으로 검사를 잘 받으면 괜찮다라고 팬들을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건강하게 그 간절함이 담긴 음악이라 우리 이렇게 국민들의 심금을 울렸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멋진 음악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남모르게 희소병을 앓는 스타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음 스타 누굽니까? 네, 세 번째 스타는요, 완치 없는 장 질환을 앓고 있는 스타인데요. 흔한 어떤 그 증상으로는 설사, 그리고 복통, 체중 감소, 미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본 그냥 증상들은 우리가 대부분 겪는 그냥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런 증상으로 보이는데 이게 희소성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네. 좀 흔하기도 한데 이렇게 좀 흔하게 쉽게 생각하고 넘기다가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증상이 수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어진다면은 네. 이 희소병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럼 다음 증상 또 뭐가 있어요? 위의 증상과 함께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혈변, 발열, 피로, 항문 주위 통증, 그리고 진물, 잘 낫지 않는 치열, 구토, 구역, 구강 내 통증, 성장 지체, 빈혈 등 굉장히 많은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그러면 합니다. 일상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질 그럼요. 거예요. 네.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울 것 끔찍한데.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떤 분일까요? 잘 모르겠네요. 사실 제가 이렇게 생활이 힘들 정도의 증상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분을 딱 말하면 설마라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밝게 활동을 잘 하고 계시는 그래요? 분입니다. 네. 저도 굉장히 팬인데요. 22년 차 대한민국 대표적인 감성 발라더 윤종신 씨입니다. 아, 그래요? 네. 윤종신 씨예요? 이 희소병이 대체 뭔가요? 본인이 워낙에 밝아서 정말 놀라운데 네. 이 이름이 크론병이라 그래요. 아, 크론병은 뭐냐면 우리가 뭘 먹어요. 그러면 입에서 시작해서 항문까지 가는 그 소화관 어디에서든 염증이 생길 수 있는 이런 네. 건데 그냥 뭐 단순 염증이 아니라 굉장히 깊고 아주 심각하다고 해요. 근데 이게 보면은 주로 소장, 대장에서 많이 발병하고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한 1,500가량 발병률이 높고 특히 어디서 많이 발병하나 보니까 소장하고 대장하고 이어진 희맹부라고 있는데 거기서 제일 많이 발생하고 네. 그다음에는 소장만 발생하는 사람, 그다음에는 대장만 발생하는 사람 이 정도 순으로 발생을 하는데 또 흔히 항문에 치루도 동반을 한다고 합니다. 크론병은 그래도 좀 들어본 것 같았는데 네네. 윤종신 씨도 많이 놀랐겠는데요. 네, 그렇죠. 사실 윤종신 씨가 이 병을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기분을 받았다라고 해요. 또 난치병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 일이 나한테 일어날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정말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고 매일 인터넷으로 크론병을 검색해서 어떤 병인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윤종신 씨뿐만 아니라 가족들은 또 얼마나 놀랐겠어요. 네. 아내분도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윤종신 씨가 사실은 크론병, 투병 중에 내가 이런 병이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결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연애하던 시기에 결혼 전에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약점이자 가장 치명적인 이야기를 먼저 아내에게 얘기를 하고 여자친구한테 얘기를 하고 이 사랑을 일궈 나가는 것이 좀 맞는 게 아닌가, 이게 예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더욱이 내가 이 여자를 놓치기 싫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먼저 했다라고 아주 사랑꾼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네, 가장 말하기 힘든 부분을 먼저 풀어냄으로써 내 사람을 만든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럼 그 얘기를 들은 아내의 반응은 어땠다고 그래요? 아내, 그러니까 그 당시 여자친구였던 이분이 굉장히 막 펑펑 울면서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러면서 안쓰러워서 같이 펑펑 울었다라면서 내가 좋은 기운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이겨내보자 이렇게 응원을 해줬다고 하고요. 또 윤종신 씨의 이 크론병 고백에 오히려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좀 보듬어야 되겠다. 내가 좀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윤종신 씨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연관 검색어 중에 하나에 치질이 있거든요. 사실 이게 뭐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서 웃음 소재로 막 이용이 되기도 했었는데 근데 사실은 치질이 아니었다고요? 그렇죠. 이 윤종신 씨가 과거 예능 방송에서 뭐 치질 얘기를 했고 주변 사람들도 약간 이걸 재밌게 얘기하고 했어요. 아이고 정말 가수가 방송인 다 됐다. 저런 얘기도 저렇게 그냥 재밌게 유쾌하게 하네 했는데 이 희소병 이런 크론병을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치질이라고 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예능이다 보니까 아유 그냥 재밌게 웃고 넘어가야지 그런 심정이었다라고 윤종신 씨가 후에 그때 상황을 회상한 적이 있죠. 그러고 보니까 윤종신 씨가 크론병으로 인해서 소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지난 2006년 1월인데요. 윤종신 씨가 이 소장이 너무 좁아져가지고 이 소장을 한 60cm, 한 이 정도 가량을 네. 잘라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네, 아니 현재 건강 상태는 어때요? 과거에 아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편 윤종신 씨가 혈변 봤어. 나 너무 무서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아유 걱정 마. 죽을 병도 아닌데 왜 그래. 힘내. 이렇게 본인이 남편한테 얘기했지만 그 부부 말하는 사람이나 그거에 이제 반응하는 아내는 얼마나 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정말 가슴 아팠던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 크론병이요. 원인도 모르고 치료할 약도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늘 건강관리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라고 해요. 윤종신 씨 본인 의지도 강하겠지만 아내가 곁에 있어서 이 병을 이렇게 잘 다독이고 다스리면서 살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윤종신 씨 얘기까지 알아봤고요. 네. 다음 스타는요? 자, 네 번째 스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아프다 보면은 고통이 이렇게 동반이 되잖아요. 우리 MC, 우리 기자님들 혹시나 내가 겪었던 가장 큰 고통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얼마 전에 그 치통을 한 번 겪어요. 근데 여기 부었어요. 네네네네. 정말 힘들었어요. 네. 제가 뭐 치통 정도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제가 유일하게 출산을 출산. 해본 사람으로서 아이고, 정말 네. 다른 사람 보기엔 제가 힘 3번 주고 낳았다고 네. 정말 쉽게 낳았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저도 정말 이러다 죽나 하고 정말 하늘 색깔이 변하는데 그때 아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출산의 고통. 이 얘기 앞에서 더 이상의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남자기 때문에 경험해볼 수도 없지만 네. 정말 그 극강의 고통이라고 들었는데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이 앓는 질환 그것에 버금가는 그런 고통을 느끼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출산의 네네. 고통에 버금가는 고통이 또 있나요? 네. 사실 출산의 고통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조금 사라지는 그런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은 왜 그러냐면 매 순간 그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어떤 고통이에요, 그게 대체? 느낌만 증상에 대한 느낌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자 불에 타는 느낌, 불타는 고통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그리고 칼에 베이는 느낌, 갈리는 느낌, 그리고 심하게 따끔따끔거리고 찌릿찌릿한 느낌이 계속해서 난다고 합니다. 이런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병이 있어요? 네, 일단 60만 명 중에 1명밖에 걸리지 않는 정말 희귀 질환이라고 볼 수가 너무 있고요. 고통스럽다. 이게 문제가 불규칙하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고통이 찾아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에 타고 칼에 찔리는 그런 잘라지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괴롭다고 합니다. 특히 이 병이 유명해진 것은 제가 소개해드릴 이 스타를 통해서 많이 유명해졌는데요.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배우 신동욱 씨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희귀병으로 고생을 했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네, 이 희소병 이름이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이름도 합니다. 어렵네. 이름도 네. 어렵네요, 진짜. 맞습니다. 이름도 어려운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이게 외상 후에 특정한 부위에 아주 집중적으로 통증을 느끼는 건데 이게 만성으로 신경병성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실제로 자율신경계 이상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고 피부가 변화하기도 하고 어떤 신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능성 장애를 동반하기도 한다 합니다. 신동욱 씨한테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나요? 네, 일단 신동욱 씨가 K본부 공채 탤런트로 데뷔 후에 드라마 소울메이트 그리고 쩐의 전쟁 등에 출연을 하면서 굉장히 부드럽고 어쩔 땐 또 카리스마 넘치고 아주 매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여심을 저격한 배우로 활동을 하다가 2010년 7월에 군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입대한 지 1년 정도 지나서 돌연 제대를 하게 됩니다. 이 군인이 중간에 이렇게 제대하고 이러는 게 이게 힘든 일인데. 그렇죠. 네네. 네, 이 제대 이유가 아까 언급했었던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이 질환 때문이었는데요. 군입대를 해서 훈련을 받던 도중에 이 신동욱 씨가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진단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네, 이 병은요, 이 병을 실제로 겪고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면 절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네. 그런 아픔을 겪는 또 병이라고 들었습니다. 신체 부위에 갑자기 불시 극심한 통증이 온다 그래요. 근데 그 부분이 막 쓰리고 아리고 정말 막 이렇게 통증이 있는데 이걸 수치화해서 표현을 해드릴게요. 우리 사람의 고통을 보통 1에서 10단계로 표현하거든요. 네. 그중에서 이 어떤 손가락, 발가락이 잘리는 게 9단계라고 그래요. 그리고 10단계가 불에 타는 통증인데 바로 이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 이 10단계에 해당하는 극심한 고통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신동욱 씨가 느꼈던 통증의 단계가 그 정도까지 간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일단 출산이 8단계인데 신동욱 씨가 느낀 이 고통이 9에서 10단계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사실 이 병에 걸리면 바람이 스쳐도 피부가 떨어져 나가는 듯한 고통이고 그리고 뭐 옷깃만 닿아도 정말 온몸을 칼로 베는 듯한 그런 고통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네. 지금 최 기자 말씀하셨지만 출산은 8단계 정도라네요. 네. 근데 10단계 정도의 고통을 겪는다고 하니까 출산의 고통보다 더 아프다는 거죠. 그렇죠. 뭐 8단계보다 10단계여서도 그렇겠지만 사실 출산은 아기가 나오면 네. 언제 그랬냐는데 멈출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매일매일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네. 불안감에 살아야 된다. 정말 극심하게 두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의 추측일 뿐이고 네. 실제로 그것을 경험했던 신동욱 씨의 느낌은 뭐 우리가 상상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동욱 씨 그날 궁금해하던 중에 2016년도에 신동욱 씨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자신의 이 고통에 대해서 생생하게 전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왼손 전체가 아픈 게 아니라 왼손의 이 위쪽 일부가 아프대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로 아프냐? 겨울이 되면 이 커터칼로 슬라이스를 당하는 기분의 통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정말 하루 종일 주사바늘이 온몸을 찔러댔을 뿐만 아니라 한 번에 16개의 알을 이제 삼키는 그런 일상을 보내야만 했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아니, 재활치료 받는 것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 고통을 어떻게 참았을까요? 그렇죠. 사실 재활 치료를 받을 때 얼마나 아파요. 그래서 비명을 지를까 봐 입에다가 수건을 이렇게 꽉 물고 아유. 이렇게 깨물면서 재활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어느 정도여야죠. 너무 아프니까 이를 너무 세게 깨물어서 나중에는 이 치아가 뒤틀리기도 하고 치아가 부러질 정도로 이 턱에 힘을 줬다고 해요. 병이 주는 고통도 고통인데 더 힘든 고통도 있었다면서요. 바로 외로움이었다 그래요. 이 고통은 어떻게 치료받고 약 받아서 뭐 진통제 먹고 하면 모면할 수도 있는데 이 외로움이 어느 정도냐면 신동욱 씨가 이렇게 표현해요. 마치 감옥에 독방에 갇혀 지내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투병 생활을 할 동안 주변 사람들과의 왕래가 전혀 없었던 거네요. 이 신동욱 씨가 이 치료받는 동안에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네. 왜 그러냐 하면 뭔가 사람들이 만나면 그렇다며 위로를 하면 나는 또 위로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위로받으면 왠지 기대고 싶어질 것 같고 내가 나약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고 하네요. 예.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신동욱 씨 건강 상태가. 네, 너무나 다행히도 현재 남들보다 추위를 조금 더 타는 것일 뿐이지 예전만큼 그렇게 아픈 상태가 아니다.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약은 계속 먹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일단 병원에 가는 횟수도 확 줄었다고 하니까 이제 팬분들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것 같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는 일이 없을 정도로 괜찮아졌다고 하니까 사실 촬영도 가능한 상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었고요. 다만 굉장히 좀 재치 있는 대답을 들었는데 다만 술을 마실 수가 없대요. 근데 내가 그 맛을 아는데 못 마시니까 그게 조금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신 술은 잃었지만 건강을 찾았기 때문에 괜찮다, 견딜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신동욱 씨 하면 사실 생각나는 드라마가 전 소울메이트였거든요. 너무 연기도 잘하고 좋았었잖아요. 투병 때문에 제대 이후에 6년 넘게 연기 생활을 못하다가 2017년에 드라마 파수꾼으로 복귀한 이후에 다양한 작품 활동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길 응원합니다. 네, 남모르게 희소병을 앓고 있는 스타들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스타는요? 네, 이번에도 굉장히 희소한 병입니다. 전체 암 환자 중에 1%만 이 암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희소한 병인데요. 공통적으로 초기에 이러한 증상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 바로 뼈에서 느껴지는 지속적인 통증입니다. 뼈에서 통증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살갗이 네. 아파도 근데 그러니까 뼛속부터 뼈속까지 스며드는 아픔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이게 뭐 어떤 말을 하기에 정말 살갗만 스쳐도 네. 따가운데 이건 따가운 게 아니라 그 뼈 안에서 깊숙한 통증이 네. 나타나는 그런 질환이고요. 또 다른 증상으로는요. 자, 가벼운 충격에도 골절과 멍울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요? 뼈까지 아프고 거기서 조금만 스쳐 잘못 부딪히면 골절이 발생하는 희귀한 병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는 거죠. 골다공증 정도만 알지. 그러니까요. 뼈 건강이 좀 안 좋은 건가 싶은데 사실 뭐 가다 넘어지면 멍울 정도는 생길 수 있거든요. 네. 뼈와 관련된 희소병인데 네. 누굴까요?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면 또다시 이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놀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이렇게 강인하고 남성적인 굉장히 멋진 남자로 그런 이미지로 사랑을 받았던 스타거든요. 바로 배우 김영호 씨입니다. 네.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배우로 알려져 있는 김영호 씨가요. 지난 2019년에 육종암 진단을 받으면서 팬들을 참 많이 놀라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 병을 진단받게 됐어요? 이 김영호 씨가 본인이 육종암이라는 걸 알게 된 때가 뮤지컬 아이언 마스크 출연했을 때인데 이때 굉장히 이 칼 쓰는 액션씬이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자꾸 허벅지가 아픈 거예요. 근데 김영호 씨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액션씬 하다가 좀 다쳤나 보다 허벅지. 네. 요거 다 뮤지컬 끝나고 나면 그때 치료해야지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3개월을 참고 뮤지컬을 계속 공연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허벅지가 이렇게 막 점점 굵어지는 거예요. 이거 뭐 좀 이상한데 해서 병원을 가봤더니 병원의 뼈와 뼈 사이에 근육에서 종양이 발견했는데 무려 20cm 육종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네. 근데 육종암 진단을 받기 전에 10곳 이상의 병원을 다녔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네, 김영호 씨가 당시 한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내가 병원을 10군데 이상을 다녔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그럴만 했던 것이 일단 의사들도 이 육종암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낯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봐도 이게 무슨 병인지를 잘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진을 계속 받다가 나중에 김영호 씨가 친한 이 의사 후배에게 가게 됐는데 이 의사 후배가 형님 이거 아무리 봐도 종양인 것 같습니다. 좀 확실하게 치료와 그리고 검사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알려줬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김영호 씨는 보이는 이미지만 해도 굉장히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해 보이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도 직접 받아들이기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병원에서 이 육종암이라는 확진을 받았을 때 정말 암 선고를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때 기억이 싹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스스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기억을 지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충격이 깊었는데 특히 이 일주일 동안은 내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육종암이요. 전체 암 환자의 1% 내외라고 들었거든요. 육종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병이에요? 네, 일단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뼈와 근육이 있는 어떤 인체의 모든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고요. 네. 특히나 이제 무릎 관절이라든지 또 고관절에서 주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네. 사실
암이 발생할 확률도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 중에서도 1%에 불과한 굉장히 희소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부위와 어떤 그 양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진단과 치료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단받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했잖아요. 네. 굉장히 어려운 그런 희소병이라고 합니다. 아니 설마 하다가 이런 진단을 받으면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하고 정말 맞아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정말 하늘도 무심하다. 네. 정말 하늘이 원망이 될 것 같은데 이 육종암 자체가 안타깝게도 이 사망률이 굉장히 높고 좀 위험한 암이라고 해요. 그래서 김용하 씨가 이 확진을 받고 아니다. 나는 그래도 살아야겠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이들 얼굴이 탁 떠오르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더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진짜 악성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고요. 절박한 마음으로 종교에 이제 의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상태가 호전되거나 나를 살게 해주면 제가 교회를 다니겠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꿈에 십자가가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또 다음 날에 악성 종양 판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김용호 씨가 얼마나 마음이 더 안 좋았겠어요. 그런 마음에 신을 원망을 하는 그런 마음도 먹었었다고 하는데 다음 날 이제 꿈에 한 번 더 십자가가 나타나기도 했었고 또 당시 몸에 전이가 되었을 거라고 이제 좀 포기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마음을 좀 많이 내려놨었는데 다행히 또 전이가 되지 않은 좀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좋은 결과를 받았다라고 안심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도 암 투병 중인 건가요? 그렇죠. 다른 곳으로 전이는 안 되지만 처음에 발병했던 그 허벅지 네. 종양이 상당히 커서 이걸 이제 당연히 제거하는 수술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가 이어지고 있는데 약이 굉장히 세서 이게 김영호 씨 표현에 따르면 혈관 일부가 타들어갈 만큼 약이 세다 그래요. 약이 얼마나 독하면 혈관이 타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이 육종암에 딱 맞게 그걸 추적하는 약은 현재 이게 뭐 개발돼 있는 게 없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항암 약 중에서 아주 센 약을 처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세냐면은 정말 이 몸이 견디지 못해서 혈관의 일부가 타들어가는 그런 정도가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뼈와 근육이 있는 곳이면 발생하는 암이라는데 우리 몸에 뼈와 근육 없는 곳이 없죠. 네. 정말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3개월 만에 항암 치료를 중단했다면서요. 그렇죠. 일단 김용호 씨가 앓고 있는 이 희소병 자체가 항암약이 맞는 게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 할 때는 김용호 씨가 충분히 항암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치료가 어떻게 되고 있냐. 이 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요. 가슴에 일단 인공 모터를 넣습니다. 그리고 심장에다가 바로 약을 주입하는 그런 방법으로 치료가 되는데요. 이 고통 정말 혈관이 타들어갈 정도의 실제로 타들어가는 정도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네, 육종암 투병 사실을 알린 김영호 씨에게 또 굉장히 많은 연락이 쏟아졌다고요. 그렇습니다. 김용호 씨에게 많은 연락을 한 분들 바로 육종암 환우들, 육종암 환자들이었다고 하는데요. 김용호 씨가 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이겨내는 게 희망이 될 것 같다. 그리고 괜찮다. 이거 정말 괜찮다라는 걸 말을 하고 주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방송 출연을 결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김영호 씨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제가 한 2달 정도 전에 김용호 씨랑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네. 다행히 지금은 또 건강이 많이 괜찮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육종암 투병 사실을 알렸잖아요. 근데 일단 수술을 잘 마쳤다고 굉장히 좀 안심을 시켜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또 추적 관찰 중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다행히 건강이 많이 괜찮아져서 본인이 일단 유튜브 인터넷 방송을 또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굉장히 좀 존재감 있는 조연 후배들을 같이 방송도 하기도 하고 여행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방송을 또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호 씨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다음 스타 좀 전해주시죠. 네, 저희가 오늘 희소병을 앓는 스타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희소병, 이름 자체도 좀 생소한 희소병도 있었고요. 증상도 굉장히 희소한 그런 병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 희소병 같은 경우에는요. 중대한 응급질환으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6시간 이내에 취약한 근육이 손상될 수 있고요. 12시간 이내에 신경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질환이라고 합니다. 얘기만 들어도 너무 무서운데 이 희소병의 원인은 뭐예요? 네, 가장 흔한 원인은 골절인데요. 이러한 증상이 함께한다면 또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바로 팽팽하게 부은
팔과 다리입니다. 팽팽하게 부은 팔과 다리? 네. 뭐 오래 서 있으면 붓고 하긴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훨씬 더 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은 뭐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붓기라고 생각하면 좀 다를 것 같고요. 네. 누구나 붓는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심하게 붓고 또 이렇게 팔다리가 좀 많이 아픈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이와 함께 나타나는 증상이 또 있습니다. 바로 사지를 뻗을 때 통증입니다. 이렇게 사지를 쭉 뻗을 때 팔다리가 부은 상태로 사지를 뻗었을 때 이 팔다리가 좀 아픈 그런 증상. 사실은 우리는 뭘까요, 이렇게 이게? 뻗으면 시원하거든요. 시원하니까요. 그렇죠. 너무 대자로 부어서 눕고 아픈 이러면. 거군요. 네. 네. 아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생소한 질환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감을 잡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문근영 씨. 급성구획 증후군이라는 이런 희소병을 앓고 있는 국민 여동생 네. 문근영 씨입니다. 문근영 씨. 아니 근데 문근영 씨는 이런 병에 걸릴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워낙 네. 아니 아역스타로 시작해서 바쁘고, 그쵸? 쉰 적이 없잖아요. 꾸준히 쫙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발병이 된 것도 사실 일을 하다가 안 케이스인데요. 네. 2017년 2월이죠.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을 하던 중에 갑자기 오른쪽 팔에 엄청난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찾았더니 이 병원에서 급성구획 증후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확진을 받고 응급수술을 급히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져서 팬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기도 했었죠. 네, 급성구획 증후군의 발병 원인이 앞서 골절이라 그랬잖아요. 문근영 씨도 골절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요 원인이 흔히 있는 골절인데 문근영 씨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최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로미오와 줄리엣 하다가 하차를 했는데 왜 하차했어? 연극 뭐 하기 싫은 거 그게 아니라 다리가 퉁퉁 아주 팽팽하게 부었는데 그 안에 근육이 부은 거예요. 근데 그 부은 근육이 혈관과 신경을 누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움직일 수도 없고 극심한 통증을 느껴서 응급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한 번만 받은 게 아니고요. 4차례 연속 수술을 했어야 했을 만큼 정말 급성으로 위험했습니다. 급성구획 증후군 이거 다시 한번 알아볼까 이 병? 네, 이 병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이 팔다리 근육에서 출혈이나 붓기가 발생해서 나타나는 질환이다라고 일단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심한 고통을 동반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몸이라는 게 근육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근육, 이렇게 근육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뭉쳐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획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압력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 구획 증후군이 발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압력이 상승하면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 상승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 동맥이 그 압박이 되겠죠.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혈액 공급이 차단이 되는 거예요. 혈액 공급이 차단이 되면은 당연히 근육이라던가 이 피부 살 등에 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괴사가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근영 씨는 응급수술 받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다고 했는데 상황이 좀 심각했었나 봐요. 네, 당시 문근영 씨랑 굉장히 오랫동안 호흡을 맞췄던 이 소속사에서 특히 기자들한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일단 2, 3일 안에 추가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향후에도 한두 차례 정도 수술을 더 할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한다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병 자체가 굉장히 응급 질환 중에 하나고 수술을 미루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해서 당시 이 심각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근영 씨 그래도 촬영장으로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이 드라마 유령을 잡아라라는 이 작품을 통해서 만났는데 이 문근영 씨가 극 중에서 지하철 경찰대 신참 형사 유령 역을 맡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뜨거운 가슴으로 거침없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뭐 코믹, 멜로, 슬픔 정말 적재적소를 넘나들면서 열연을 펼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네, 당시에 또 특별한 복귀 소감을 남겨서 화제가 됐었죠. 맞아요. 가슴이 찡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4년 만에 하게 됐어요. 그래서인지 너무 연기하고 싶은 열망, 욕심이 많았던 것 같고 오랜만에 하는 연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의 어려움도 있지만 나름대로 연기에 대한 욕망을 해소해준 부분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현재 건강 상태는 괜찮은 거죠? 네? 그렇죠. 일단 희소병으로 몸이 안 좋았었던 건 사실인데요. 제가 최근 그날 보니까 다이어트 중이다라고 SNS에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시엔 또 7개월 만에 회복을 했고 지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건강에 많이 회복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남모르게 희귀병을 앓는 스타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이어서 박스오피스 순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5위는요,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이고요. 4위 파이프라인, 3위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2위 크루엘라, 1위는 컨저링 3 악마가 시켰답니다. 2021년 상반기 이제 한 3주 네, 정도밖에는 남지 않았는데 요즘에 극장에 걸리는 영화 편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흥행 작품, 장기 흥행 작품이 쭉 오래가는 이런 일이 생긴다면서요? 맞습니다. 잘 되는 작품만 계속 네.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귀멸의 칼날, 이 무한 열차편 같은 경우에는 장기 흥행과 힘입어서 정말 누적 관객이 무려 210만 명을 넘긴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반기 흥행 1위작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코로나19로 발길이 뜸했던 극장가에 활력을 불어넣은 영화들이 또 공교롭게도 다 외화들이에요. 당분간 국내 대작들의 개봉이 좀 뜸한 상황인데 당분간 이 헐리우드 대작들이 영화들이 잇따라 개봉하면서 득세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도 날씨 더울 거라 그러고 이제 올 여름에 뭐 영락 없이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될 텐데 그래서 더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 여름이 될 것 같다 이래요. 이럴 때는 역시 공포 영화, 화끈한 액션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럼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답답함을 시원하고 또 오싹하게 날려줄 영화를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영화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영화 이재용 MC가 말씀하신 대로 이 무대 위를 싹 날려버릴 영화 뭐죠? 공포 영화.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국 공포 영화계에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했던 그런 공포 영화 바로 여고괴담 시리즈가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무려 12년 만에 신작으로 6월 17일 개봉을 앞둔 여고괴담 6번째 이야기 모교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덧붙여서 설명을 하자면 이 여고괴담 6번째 이야기 모교는요. 2020년 제24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이 되면서 굉장히 작품성을 인정을 받았고요. 영화 팬들에게는 작년에 이미 눈도장을 받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한국 공포 영화의 전설로 남는 영화죠. 영호괴담 시리즈인데 네. 12년 만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아, 네. 이 6번째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의 기억을 잃은 채 모교의 교감으로 부임한 은희가 학교 내 문제의 하영을 만나 오랜 시간 비밀처럼 감춰진 장소를 발견하고 잃어버렸던 충격적인 기억의 실체를 마주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번 작품이 좀 눈길이 가는 이유가요. 여고괴담 시리즈의 시작이었던 1편처럼 선생님이 중심이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영화를 연출한 이미영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1편에 가장 가까운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모교로 돌아오는 이 선생님, 이런 설정도 1편하고 똑같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저한테는 이 전설의 고향 다음으로 여고괴담. 근데 이 여고괴담 시리즈가 또 유명한 게 여기 나오는 배우들이 그렇게 뜨더라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신인 등용문이다. 이렇게 뭐 되죠. 여고괴담 시리즈를 통해서 스타가 된 사람들, 뭐 최강희 씨, 박한별 씨, 뭐 김옥빈 씨, 차이렌 씨, 오연 씨 많은데 저는 얼마 전 고인이 되신 이 이춘현 대표가 정말 뚝심을 가지고 돈을 벌든 못 벌든 이 한국에도 시리즈를 만들겠다 하고 만들었던 여고괴담이거든요. 이게 또 신작을 보여서 반갑고 또 1편의 그 선생님 김서영 씨가 돌아오죠. 최근에 드라마 마인에서도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한 명 그의 또 파트너가 있습니다. 펜트하우스의 김현수 씨. 이 두 사람이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극강의 공포 케미로 2021년 여름 호러킨에 도전합니다. 네, 기대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영화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영화 6월 23일 개봉을 앞둔 영화 발신 제안입니다. 발신 제안은요, 은행 센터장을 역을 맡은 배우 조우진 씨가 아이들을 등교시키던 출근길 아침에 갑작스럽게 전화를 받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폭탄이 터진다. 이런 전화를 받고 위기에 빠지게 되는 예측 불허의 이야기를 담은 그야말로 또다시 스릴러 같은 영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면 전화를 끊을 수도 없고 차에서 내릴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영화 속 주인공은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네, 제가 아주 살짝 얘기를 드리면 네. 이 경찰에게 쫓기게 되면서 살아남은 결심을 하는 이 주인공 정말 도신 카체이싱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게 이 영화의 백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고 보는 배우 조우진 씨 연기 정말 잘하죠. 이분이 제작 발표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영화는 내 멱살을 잡고 아주 끌고
끌고 가는 시나리오였다. 속도감과 타격감이 엄청난 작품이었고 감정이입을 해서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라고 이 작품에 대한 이 탄탄한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카체이싱 뭐 쉽게 말해서 자동차 추격신을 뜻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전 지식 없이도 보면 몰입하고 정말 재밌게 즐겨볼 수 있는 건데 궁금한 게 카체이싱 장면은 어떻게 찍는 건지 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그 장소가 네. 차 안으로 또 한정돼 있잖아요. 맞아요. 야, 여기서 어떻게 나올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 카체이싱을 생각해보면 주로 외부에서 네. 차 징징 달리는 것만 보여줬잖아요. 요 발신 제한 좀 차별점이 있습니다. 네. 차 안에다가 수많은 카메라를 달아서 뭐 차 바닥부터 이 천정 윗면까지의 모든 이 어떤 상황을 다 훑어가면서 이 내부의 긴박감도 보여주고요. 당연히 외부에서는 드론을 이용해서 이 정말 그 역동적인 네. 카체이싱 장면을 보여준다고 해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는 게 이 연기자라는 조우진 씨가 첫 번째 주연하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요때 2개가 들어왔어요. 요 액션이랑 멜로 하나. 제가 그 얘기 전에 듣고 액션하세요, 액션하세요 했던 거거든요. 멜로 네. 포기 안 한 거 잘했다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우진 씨 믿고 보는 배우고 조연 때도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배우였는데 지금 스크린 첫 주연 작품이라 네.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세계 재활승마인들의 학술 교류의 장인 2021 세계 재활승마연맹 세계대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나흘간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17회를 맞는 이번 대회, 국내에서는 처음 열렸는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수백 명의 전문가가 온 오프라인을 통해 참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목마 위에 앉은 아이들. 하반신 장애가 있어도 실제 평지를 달리는 기분을 낼 수 있습니다. 재활승마의 목적입니다. 재활승마의 학문적 성과와 기법을 공유하는 HETI 세계대회가 8일 개막했습니다. 전 세계 37개국 8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대회를 통해서 힐링 승마, 재활 승마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레저 증진과 복지 증진에 적극 앞장서는 이런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기존 신체 재활 위주였던 재활승마 범위를 일반인까지 넓히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말과 함께하는 놀이치료로 위기 청소년의 반사회적 성향을 개선하거나 퇴역군인 대상의 승마치료법 효과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말복지와 가상현실 등 말산업 전반에 대한 토의와 발표가 이어집니다. 이번 대회는 10일까지 계속됩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날이 이렇게 점점 더워지잖아요. 네. 그럴 때일수록 얇은 외투 하나씩은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실내 들어가면 추워요. 그러니까요. 이제 에어컨을 또 세게 틀기 때문에 안에선 춥거든요. 얇은 외투 혹은 뭐 카디건 같은 네, 네. 음료도 좋은 것 같고 입고 오기 편한 겉옷 하나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굉장히 덥다고 해요. 외출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